교재 15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제16장 혁명을 일으키다 갈릴레이와 브라헤 천문학입니다. 1608년 말에 네덜란드 안경 제조업자가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전 유럽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1608년의 어느 날 네덜란드 남부 미델부르크 시에서 안경 제작자인 한스 리퍼세이가 작업을 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 안경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안경알을 겹쳐서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교회 천탑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리퍼세이가 아들 손에 들려있던 노안형 블록 렌즈와 근시용 오목 렌즈를 겹쳐 거리를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자 정말 아들의 말처럼 멀리 있던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퍼세이는 곧 기이단한 관 속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넣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들의 놀이에서 발견되어진 이 최초의 망원경이 천문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교재 150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피사 대학교의 수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천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리퍼세이의 망원경 제작 소식을 듣고 직접 망원경을 제작하여 1609년 8월 25일에 완성하였습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처음 제작한 망원경은 배율이 3이었는데 이것을 개선하여 20배율의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20배율의 망원경이었는지는 그가 1610년에 자신이 쓴 시텔리우스 눈치라는 책에서 벽에다가 작은 동그라미 하나와 그보다 20배 큰 동그라미를 나란히 그려서 망원경을 한눈에 대고 작은 동그라미를 바라본 후 나머지 한눈은 맨눈으로 20배로 크게 그려진 동그라미를 같이 쳐다봅니다. 만약에 망원경을 통하여 본 동그라미와 20개 큰 동그라미를 맨눈으로 본 것이 같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망원경의 비율이 20배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경을 개량하고 발전시킨 갈릴레이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늘의 비밀을 속속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가 관측한 달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지생계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세계이지만 천상계는 변화가 없고 순수의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달은 순수한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한 천체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관측한 달은 지구보다도 더 황폐한 천체였기 때문입니다. 1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는 달에 이어서 1613년에는 태양을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흑점에 관한 서한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의 기록에 살펴보면 태양의 모습은 달보다 더 훨씬 충격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는 흑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관측함으로써 태양이 스스로 자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릴레이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여 최초로 목성의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마데, 칼리스토와 같은 4개의 행성을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함에도 목성에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교재 152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1632년 갈릴레이는 2가지 우주 체제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청동설을 버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옳다는 최종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갈릴레이는 1616년부터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적 주장에 대한 경고를 받아왔는데 이 1632년 2가지 우주 체제에 관한 대화를 발표한 이듬해인 1633년 이단 신문소로 소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갈릴레이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에 보이는 작은 렌즈 속의 천상계만으로 천상계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였고 또 가볍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상계는 완벽한 세상일 것이라는 믿음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이제 천문학은 전통적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구에 따른 청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더욱 뜨겁게 논쟁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주장의 근거만 쌓여가고 이 의견은 좁혀지지 않을 때에 이 두 천문학을 아우르는 제3호의 천문학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재 15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브라헤이의 천체 운동론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5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과 다른 다시 지구 둘레를 회전하고 있는 제3의 학설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브라헤이의 천체 운동론은 우주 중심을 지구에 두고 싶었던 당시의 많은 신학자들을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과의 타협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헤이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되고 있었습니다. 교재 156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브라헤는 인간 천문대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이용하여 20년 동안 777개의 별자리를 새롭게 정하는 등 오랜 관측과 기록들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72년 11월 11일 브레헤는 늘 습관처럼 별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별자리를 거의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던 브라헤는 그 별이 일찍이 본 적 없는 새로운 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빛나던 초신성이었습니다. 157페이지 세 번째 줄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초신성의 발견은 천상계도 지상계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혜성의 출몰은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하였던 투명한 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멋대로 천구를 거스르고 가로지르는 이 혜성의 진로는 천구에 대한 종래의 믿음을 크게 훼손시켰고 결국은 이 투명한 천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성의 관측을 통해 고전적인 천문학의 한 축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브라헤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자 그의 조수로 있었던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의 모든 관측 기록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케플러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수집된 브라헤의 관측 기록과 실제 자신이 관측한 것 사이에는 몇 가지 불일치하는 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헤의 천문학에서는 천체의 궤도 운동이 완전한 원 운동이었는데 15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케플러가 행성의 궤도를 관측하는 것은 타원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케플러가 발견한 세 개의 법칙은 훗날 뉴턴이 만류 인력으로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케플러의 법칙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2법칙 면적의 법칙으로 행성이 태양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질 때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3법칙 주기의 법칙으로 행성의 공정 주기는 태양과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팀워크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장, 네, 네, 시너지 효과가 뭘까요? 어,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예를 아닐까요? 들어서 한 사람이 일할 때에는 10개의 이제 어떤 생산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10명이 모이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갖게 될까요? 한 사람이 10대 이제 그 작업 평가를 낸다고 하면 10명이 모이면 100개의 효과를, 그렇죠. 그러면 100개의 이제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할 때는 그 과정을 이제 전문화할 수 없지만 10명이 되어지면 이 일을 분업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다른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일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공을 하고 또 포장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생산량이 100이 아니라 때로는 200, 300도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역량의 증가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지혜와 그들의 역량을 모아서 더 큰 효과를 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과제를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성과보다도 더 큰 성과를 또 효율성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육 현장이 교수자 중심의 교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지금 3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을 비대면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이크를 다 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정욱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수자 중심을 하게 되어지면 예, 교수자가 또 몇몇 학생들을 더 수업 현장에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학생들은 이렇게 방치되어지거나 또 이렇게 수업에 참여가 더딜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대부분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도 없게 되어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협동학습입니다. 이것은 소집단 중심으로 하여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과제를 완성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 뭐이 협동학습 또는 합동학습 여러 가지로 불리우긴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협동학습에 이제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별 성취 분배 방식의 협동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학습 과제와 필요한 자원을 준 후에 모든 팀원들의 점수가 합쳐져서 팀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실험에서 시험을 통하여서 향상도에 따라서 팀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 모든별 성취 분배 방식입니다. 반장, 네, 반장, 네. 네. 이 반장은 혹시 그 볼링 같은 거 쳐본 적이 있나요? 쳐본 적은 있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네. 어떤 이제 볼링이라든지 뭐 이런 당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지면 서로의 실력이 다 틀리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그냥 자유롭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합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첫 번째 실력 차이 때문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핸디캡을 주어서 이제 대등한 경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별 성취 분배 방식은 이제 초반에 과제를 주어서 이들이 얼마만큼의 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팀은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들은 좀 덜 이런 성취물을 내는 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런 핸디캡을 잘하는 팀한테는 주어져서 그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즉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더 향상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모든별 성취 분배 방식의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팀 게임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팀별로 나누고 팀별로 학습 과제를 치르고 시험을 봅니다. 또 각 팀에서 1등, 각 팀의 2등, 각 팀의 3등, 각 팀의 4등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른 팀에서 같은 분수인 학생의 점수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팀 게임 토너먼트는 이렇게 어, 각 팀의 1등, 2등, 3등, 4등이 다른 팀의 1등, 2등, 3등, 4등과 개인 비교를 통하여서 얼마만큼의 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팀을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소 모형입니다. 이 직소 모형은 협동학습의 대표적인 교수 전략 모형입니다. 우리 반장, 네, 네, 우리 반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별 성취 분배 방식이나 팀 게임 토너먼트 이런 그 형태는 혹시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있습니다. 가지고 만약에 이제 팀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팀이 있을 때에 상대편 팀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 팀에서는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될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낼까요? 우리 팀도 가장 좀 힘이 약한 사람 보낼까요? 약한 사람을 예, 보는, 그렇게 이제 그 상대편 팀과 이렇게 비슷한 이런 상대들을 내보아놔서 이렇게 그 경기를 치르도록 해서 가장 많이 승리한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띵게임 토너먼트나 또 모든 별 성취 분배 방식은 우리가 어, 이런 학습 방법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익숙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사용하는 이런 그 방법인 그 게임 경기의 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에 이제 도입한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직소 모형은 아마 반장이나 오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아마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직소 방식은 각 팀에서 동일한 주제나 기술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 즉, A팀에서 1번은 포핸드 드라이브를, 2번 학생은 백핸드 드라이브를, 3번 학생은 게임 규칙이나 점수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각 팀원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팀, B팀, C팀도 동일하게 한 학생은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또 한 학생은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또 다른 학생은 게임 규칙이나 점수 계산법 등을 이렇게 전문화하는 전문가 구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각 팀에서 어, 1번 학생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인 학생들이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이런 학습을 하고 또 이제 각 팀의 2번 백핸드 드라이브를 담당하는 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고 하고 또 그 각 팀의 게임 규칙이나 점수 계산법을 담당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서 이제 또 이런 그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문가 모임들이 다 모여서 과제를 수행하면 이제 이들이 각기 팀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팀원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바로 협동학습 중에서 직소 모형입니다. 우리 반장, 네, 네, 우리 그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직소 모형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팀이 네 명이 구성되어지면 이 네 명들이 서로 다른 이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이런 영역을 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팀에서도 이제 같은 영역이 있는 어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엔진 부분만 맡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바퀴 분야, 또 한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실내 분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브레이크 분야 이렇게 분야들을 나누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엔진 부분을 맡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하여서 전문 지식을 배양하고 또 이런 브레이크 쪽을 맡은 사람들은 브레이크 맡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또 이런 발전을 시키는 역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그들이 이제 각기 팀으로 돌아가서 팀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시험을 보아서 각 팀의 평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직소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직소 모형에 대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성원들을 이제 각 4명을 한 팀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교재를 주어지면 이제 각 팀이 이제 어, 어느 분야를 맡을 것인지 나는 어떤 걸 맡고 또 다른 팀은 조원은 어떤 걸 맡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논하여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전무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또 그 수행한 것을 다시 전달하는 이런 학습의 형태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또 이것을
것을 팀 발표로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협동학습 팀 발표를 할 것인데 그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직소 모형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